금융의 모험, 미히르 대사이. 머릿말. 월스트리트 대 메인스트리트. 미국의 금융가와 그 밖의 보통 사람들을 서로 적대시하는 두 진영으로 관주하는 말이다. 이제는 가는 곳마다 들려오는 이 상투적 표현은 금융이 스스로 창출하는 가치에 비해 경제에서 빼앗아가는 가치가 더 많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반영한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은퇴 자산을 마련하고 주거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금융이 끼어들지 않는 일이 없으니 우리의 경제와 삶에서 금융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 또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뿌리 깊은 의구심과 호기심이 공존할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온통 알기 어려운 복잡한 것들이 금융을 가리는 장막을 친다. 어지럽고 지루한 약어와 공식, 숫자로 가득한 스프레드시트가 금융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다. 이러한 상황은 금융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여러모로 문제가 된다. 무엇보다 그들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려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정당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정말로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산업에서 일한다는 사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해로울 수 있다. 사람들이 금융에 바라는 기대가 떨어지면 금융 종사자들이 이루고자 하는 열망도 별로 없어진다. 그러면 형태가 저열해지고 저열해진 행태가 다시 기대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어떻게 하면 금융에 접근하는 관념들을 누구나 알기 쉽게 수긍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금융이 수행하는 미덕들을 다시금 깨달아 금융이 하는 일이 개선되도록 할 수 있을까? 이 책은 기존 통념에서 벗어나 인문학의 프리즘을 통해 금융을 바라보는 것이 금융의 인간성을 되살리는 데 유익할 것이라는 견지에 선다. 금융이 다루는 문제들은 무엇이며 금융이 취하는 접근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금융을 우리 삶의 이야기들에 비춰보는 것이다. 금융의 결함을 바로잡으려면 규제나 분노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융 종사자 본인들이 금융의 핵심 관념과 금융이 추구하는 이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치를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창출하는 활동을 그들 스스로 확립하는 데 보탬이 되는 길일 것이다. 금융의 핵을 이루는 관념과 이상을 문학과 역사와 철학 속에서 포착하면 그것이 발휘하는 공감력도 커지고 부패에 대한 저항력도 더 강해진다. 금융을 이야기로 풀어내보자는 생각은 우연한 순간에 찾아왔다. 나는 무슨 일을 덜컥 맡았다가 그걸 해내느라 막판에 몰려 허덕대곤 하는데 2015년 봄에도 그런 일이 생겼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경영학 석사학위 졸업반 학생들에게 이른바 마지막 강의 중 하나를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강의는 이제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교수들이 지혜의 말을 전하는 일종의 전통이다. 이런 식의 강의는 잘해봐야 이미 지나간 옛 시절의 대학으로 되돌아가는 이야기가 되어버린다. 전문화된 지식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요즘 대학과는 딴판인 150여 년 전 성공의 성직자이자 신학자였던 존 헨리 뉴먼의 말씀을 감사히 되새기는 캐캐묵은 대학 개념으로 우리 모두가 잠시 동안 돌아가는 것이다. 어떤 공부든 일반적인 원리는 집에서 책으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도록 하는 세세한 내용, 특색, 논조, 분위기, 삶은 모두 그 배움을 이미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나는 한동안 강의 준비를 미루다가 일단 내가 잘 아는 분야로 물러나서 금융과 관련한 미국 기업계의 최근 추세를 주제로 강의하기로 결정했다. 슬로모션으로 재생한 미국의 레버리지 매수라는 제목 아래 요즘의 자사주 매입 열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또 이를 어떻게 되돌려 놓아야 하는지 설명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할 내용은 구체적이었으며
도발적인 화제가 되리라 여겼다. 게다가 속으로 자화자찬하면서 그런 자리에 흔히 등장하는 화려한 말잔치보다는 알차다고 합리화했다. 이렇게 결정한 뒤 절친한 동료 교수를 만났다. 한 해 전에 그와 나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도록 우리 자신을 강제하여 자기 혁신을 이룰 것인지 연이어 토론을 벌인 적이 있었다. 내가 최근 기업계 추세를 주제로 마지막 강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자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서는 벌써 이렇게 묻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정말인가? 그게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나? 자네한테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 말이 없는 그를 보고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충분히 알아챌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우정 덕분에 통계와 경제 모형만을 편식하며 살아온 나에게 뭔가 도전이 될 만한 것을 해보자는 용기를 얻었다. 나는 안전한 이야깃거리 대신에 좋은 삶에 관해 이야기해보기로 했다. 하지만 겨우 중년에 접어든 내가 좋은 삶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 좋은 삶을 사려면 시장, 특히 금융은 멀찌감치 피해야 할 저열하고 무분별한 영역이라고 지레 짐작하는 세간의 인식이 나는 오랫동안 불편했다. 금융은 세상의 보탬이 될 가치가 별로 없으며 그 속을 캐봐야 당연히 본받을 만한 지혜도 없다고 간주하면서 금융을 폄하하는 것이 이제는 예산일이 되어버렸다. 금융계 고위 인사들이 꼴사납게 금융을 신이 하는 일에다 비유하는 것은 금융에 별 지혜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일 뿐이다. 그러나 금융과 시장을 배격하는 이런 분위기는 문제 소지가 많다. 시장과 금융에서 배울 지혜가 없다는 비난은 공부나 실무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심히 이롭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등교육 이수자들이 곳곳의 시장에 깊숙이 몸담고서 금융 문제에 골몰하느라 세상살이에 허다한 시간을 보낸다. 금융이란 본래 긍정적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개인들이 아무런 가치관 없이 직업 생활을 하도록 부추기고 그들의 인간적 윤리적 자아를 일과 분리하도록 조장한다. 그처럼 일과 가치관을 분리해서 살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게 산다고 해도 주저앉기 십상이다. 지혜와 가치가 전혀 없는 일에 평생 몸담고 살면서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랄 수 있을까? 이처럼 금융을 배격하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한마디로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내 친구들과 예전 제자들 중에는 금융과 시장과 비즈니스를 좋아하고 거기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그들은 금융이란 신이 하는 일과는 전혀 무관함을 잘 알고 있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는다. 금융이 그토록 저열하고 무분별하며 윤리적 가치가 없는 일이라면 그러한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 부정적인 세간의 짐작이 이롭지 못하고 부정확하다면 이를 교정할 수 있는 반대 견해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일단 마지막 강의의 제목을 금융의 지혜로 정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도 늘 그랬듯이 내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신하지는 못했다. 몇 주가 더 지나는 사이 놀랍게도 갖가지 금융의 가르침을 삶으로 연결하기가 얼마나 쉬우며 그러한 관련성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속속 발견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나자 MBA 졸업반 학생들의 반응은 주체를 못할 지경이었다. 학생들은 권위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그들이 몸담을 세계와 그들 자신이 하게 될 일에서 나오는 지혜에 목말라 있었음이 분명했다. 중년에 이른 경영자들의 반응은 훨씬 더 좋았다. 삶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도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예전처럼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일에 나도 모르게 뛰어들었다. 그 강의에서 금융의 핵심 관념들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의 문제들을 비추어 보는 데는 성공했지만 책을 쓰는 일은 또 다른 문제였다. 비즈니스의 호의적인 사람들 앞에서 금융과 삶의 문제가 서로 어떻게 닮았는지 이야기하며 1시간을 버티기는 쉬웠다. 하지만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한 권의 책을 읽어가는 동안에도 둘 사이의 닮은 점들을 생생한 이야깃거리로 이어갈 수 있을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한 차례의 강의인가? 한 권의 책인가?
이런 질문과 씨름하는 동안 지금까지 내가 본 금융에 대한 묘사로 가장 훌륭한 문구가 떠올랐다. 그것은 교과서나 경제금융 전문 채널의 특집 방송이 아니라 1688년 이베리아 반도 출신의 한 유대인이 암스테르담에서 스페인어로 쓴 우화에 나오는 내용이었다. 당시는 막 새로 태어난 금융시장이 많은 관찰자들을 흘리고 있을 때였는데 호세 데라 베가는 혼돈 속의 혼돈에서 그 실상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그때 활기 넘치던 금융시장에서는 오직 한 회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주식만이 거래 종목으로 다루어졌다. 그 시절 이 회사는 관할하는 영역과 지배력이 오늘날로 치면 구글과 알리바바, 제너럴 일렉트릭을 합친 것과 비슷할 것이다. 데라 베가가 묘사하는 내용 중에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소한 것도 있다. 이를테면 그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주식 배당이 그저 그 회사 이사들이 그러면 좋겠다고 하여 이따금 향신료인 클로브로 지급되기도 한다라는 설명이다. 반면에 놀라울 정도로 요즘 벌어지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내용도 있다. 가령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어떻게 시장의 거품을 부채질하는지, 파산한 회사의 구조 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그러하다. 데라 베가는 당시 그와 같은 시장의 성격을 건조한 언어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준다. 상인과 철학자와 주주 사이에 오가는 대화인데 상인과 철학자는 각각 행동하는 사람과 생각하는 사람의 원형이다.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어리둥절하던 두 사람은 그 내막을 가르쳐달라고 주주에게 자문을 구한다. 철학자가 금융시장에 대해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 설명하자 주주가 답한다. 그의 대답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금융에 대한 묘사다. 회색 턱수염을 기른 친구여, 나는 정말 당신이 무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군요. 이 수수께끼 같은 비즈니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것은 유럽에서 가장 공정하면서도 가장 사기가 심하고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면서도 가장 악명 높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우아하면서도 가장 상스러운 것이지요. 금융이란 학술적인 배움의 진수인데 사기 수법의 전형이기도 합니다. 지적인 사람이 쓰면 시금석인데 겁없는 사람이 쓰면 묘비이기도 하죠. 유익한 것들로 가득한 보고인데 재앙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영원히 쉬지 못하는 시시포스인 동시에 끝없이 돌고 도는 불타는 수레바퀴에 묶인 익시온에 해당하는 비즈니스랍니다. 데가베라는 금융의 가장 좋은 면과 가장 나쁜 면을 이야기로 담아냈다. 바로 그 이야기로부터 나는 다채로운 이야기들 속에서 금융을 발견하는 길로 들어섰다. 예전에는 늘 이야기를 좋아했던 내가 경제학자가 되면서 이야기와 멀어졌지만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곧이어 나는 문학, 역사, 철학, 심지어 대중문화에서도 금융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일단 비슷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러한 내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리고 그 분야들이 어째서 금융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인간성에 적대적이라고 여기는 탓에 많은 이들이 시장을, 특히 금융시장을 불신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실상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생각일 것이다. 아마도 금융은 우리의 인간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요즘 통념과는 달리 인간성 깊은 곳으로부터 금융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철학자 니체를 들 수 있다. 그는 도의적인 책임과 개인적인 의무의 관념 일체를 낳은 기원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 기원은 지금까지 존재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시원적인 인간관계, 즉 구매자와 판매자,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이 관계에서 비로소 개인이 개인과 상대했으며 비로소 개인이 개인과 서로 견주었다. 아무리 저급한 문명이라도 이 관계가 약간이나마 드러나지 않는 문명을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다.
값을 정하고 가치를 측정하며 등가물을 생각해내서 교환하는 일,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사고를 장악했다. 여기서 가장 오래된 형태의 명민함이 길러졌다. 인간의 특성이 가치를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고 측정하는 존재, 즉 태생적으로 계산하는 동물로 드러나는 것이다. 나는 금융과 시장이 인간성에 배치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이 둘의 통일을 시도하는 책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그러한 통일을 통해 금융을 바로 잡고 또 알기 쉬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내가 지향하는 목표다.